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를 받은 주식회사 TNC랩의 홍용준 대표입니다. 비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 근방에 경기도 안산이 집인데, 평소에 여기 송도까지는 한 30분이면 올 것 같았는데, 오늘 그래도 좀 중요한 강연이고 그래서 일찍 출발을 했는데도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참석을 아무도 안 하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간단합니다. 복잡한 건 아니고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정부와 공공기관,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이제 교환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최 측에서 제목을 멋있게 적어 주셨더라고요. 공공입찰 제한 전략으로 길이 열린다, 이 주제를 가지고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으로는 아까 주최 측하고 얘기를 하기를 제가 한 12시 20분 정도쯤에 강연을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한 10분 정도 우리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하고 질의응답 진행하는 걸로 시간을 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라든가 평소에 이쪽 분야에 관해서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이따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주식회사 TNC랩이라는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주 작은 회사고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한마디로 말해서 제안 전략을 컨설팅하는 회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여러분들처럼 스타트업 기업들이건 어떤 제안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사업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투자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저희 주력 분야는 입찰 제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큰 프로젝트들이 있을 때 일반 기업이 되거나 공공기관이 되거나, 대부분 빅 프로젝트들은 이제 전문 용어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한마디로 어떤 입찰에 대한 공고가 나오고 그 입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 하우투에 대한 제안서, 즉 프로포잘을 제시를 하게 되고, 그 제시한 프로포잘에 대해서 평가를 통해서 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주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들어가는 입찰 제한 전략에 대한 A부터 Z까지를 컨설팅하는 회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사업을 한 지는 올해 한 6년 차 정도 되는데요, 그 전에는 대기업에서 관련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력이 잠깐 나옵니다만은 주로 방위사업 쪽에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투기, 인공위성, 구축함, 잠수함, 레이더,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했었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민간 사업들은 고속도로라든가 아니면 항구를 구축하는 SOC 사업들, 그런 사업들의 일을 주로 이제 제안 컨설팅을 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일을 한 23년 정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강연을 제가 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그런 제 경험을 좀 녹여서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최대한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사실 처음 스타트업 파크, 인스타라고 그러죠. 인천 스타트업 파크에서 저한테 강연 제안이 왔었을 때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왜 당황을 했느냐면, 저는 나이가 50대 중반입니다. 나이가 50대 중반이고, 사실 스타트업에 대해서 많은 이해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강연을 하는 주로 필드 강연을 하는 곳이나
제 클라이언트들은 대부분 사실 대기업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는 곳, 아니면 공공기관들이 저희 회사의 주로 클라이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 클라이언트나 제가 접하는 분들 중에 스타트업 기업들은 가장 비율이 적은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타트업들 기업이라 그러면 제가 많이 익숙하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말씀을 해드릴지 무척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강연이긴 합니다만은 이거를 한 일주일 준비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제 강의가 보통 시작을 하면 한 과정이 8시간에서 길면 40시간까지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시간 준비하는 게 저한테는 제일 힘들었다, 그 말씀을 먼저 고백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할 것은 그 강의 자료가 무척 올드하고 텍스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들 수 있는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옵니다만은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저는 떠올랐어요. 뭐 액티비티하고 우리 젊은 분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세상을 바꾸는 혁신, 개혁, 이런 이미지들이 저한테는 많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시겠죠.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든 50대 중반의 아저씨, 뭐 요즘 젊은 분들 용어로는 꼰대죠. 그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 스타트업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스타트업들이 세상을 바꾸는 일,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국력을 증가시키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사명감 갖고 있고 하시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비즈니스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돈을 버는 게 아닌가, 그 얘기부터 리마인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초기에 이제 뭐 투자도 받고 아니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창업을 하시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는 것까지 참 힘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요즘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몰라도 예전에 이제 제가 젊었을 때 벤처붐이 일었을 때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레드 아이 콜드 피자. 그러니까 빨간 눈과 충혈된 빨간 눈과 식은 피자를 먹으면서 일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실리콘밸리 쪽에서 이제 얘기가 많았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 시절에 대기업에 근무를 했었습니다만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스핀오프를 하는 쪽에 업무를 좀 했어서 실리콘밸리에서도 잠깐 경험이 있었고, 뭐 일본에서도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들 정도는 아는데, 특히 요즘 스타트업들은 환경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는 우리 스타트업들이 결국에는 본질은 돈을 좀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돈을 버는 데 있어서 큰 돈을 버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생존을 위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생존을 위한 돈을 버느냐? 펀딩을 수십억을 받고 수백억을 받는 것들은 보람도 있고 노력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이 제가 볼 적에는 한 달 한 달 그 직원들 급여를 주고 운영을 하고 생존을 위해 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존형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좋은 얘기, 큰 이야기는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그동안 하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뭐 공공입찰, 공공제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공기관과 정부를 대상으로 돈을 버는 법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 전제에 말씀을 드리면 나라 돈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 돈을 가져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요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정부와 국가기관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기업부터 제일 작은 단위의 뭐 1인 기업까지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서 그 여러 가지 예산을 그 매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용하는 예산들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투자죠, 투자. 투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많이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창업 경진대회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IR 피칭을 한다든가 하면 그 뭐 직접 투자를 해주는 형태의 일들이 제일 스타트업들한테는 피부로 와 닿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가 지원금의 형태입니다. 지원금. 지원금은 뭐냐 하면 뭐 예를 들면 스타트업들이 최근에 많이 받았던 지원금들이 뭐 비대면 바우처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뭐냐 하면 어떤 특정 목적이 있는 데 있어서 현금성 지원을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보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지원금입니다. 뭐 인건비 보조금이라든가 기타 뭐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원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금도 아니고 지원금도 아니고 매출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매출에 관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정부 예산 전체적인 규모를 볼 적에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에 대한 지원금,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그 예산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잠시 후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올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200조가 넘는 돈이 그 정부에서 구매를 위해서 사용이 될 겁니다. 곧 정부에서 구매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기업 입장에선 매출을 일으킨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지원금이라든가 투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합쳐야 1조가 채 안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합쳐도. 그런데 매출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200조 정도가 올해 사용된다. 그래서 사실 매출이 근본적으로 그 어느 기업이든 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투자를 받게 되면 뭐 지분을 주든가 뭐 어떤 식으로든 그 이렇게 베네핏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투자를 그 돈이 필요해서 투자를 받았지만 이게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되면 지분 문제 때문에 그 사실 소가리를 하는 기업들도 많죠.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받으면 좋아요. 받으면 좋은데 이것은 사실 지원금을 받게 되면 뭐 교육을 받는다던가 감사를 받는다던가 여기에 상응한 어떤 그런 또 대가가 또 따르게 마련이죠. 하지만 매출은 이 앞에 투자와 지원금과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뭐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매출은 내가 오롯이 일을 해서 받는 돈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정산을 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가져가면 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매출에 관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매출과 국가기관이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려면 결국에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공공기관, 곧 국가기관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봐야 해야 할 것 같아요. 먼저 그 배경 지식을 좀 몇 가지 우리 그 리마인드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연 주제가 공공 뭐 입찰, 뭐 공공 제안, 그리고 뭐 조달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결론은 B2G를 얘기하는 겁니다. B2G.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 그러니까 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리가 세일즈를 하고 거래를 하는 것을 다 일컫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단어는 우리 국문으로는 공공조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이고요. 영문으로는 B2G라는 약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B2G는 결국에는 본질이 무엇이냐? 가장 큰 본질은 국가를 경영하는 방법입니다. 조달청이라는 곳을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정부 예산을 사용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기관이 조달청인데 이 조달청이라는 기관을 법률 용어라든가 여러 가지 공문서에 보면 어떻게 이걸 표현하는 거냐면 세출행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출행위.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행위가 있고 세금을 사용하는 행위가 있는데 세금을 사용하는 행위를 세입행위, 들립자, 세금을 걷어들인다. 그래서 세입행위라고 그러고
조달청은 세출 행위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사용하는 기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달청이 그 세금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조달청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재부 산하의 외청으로 그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기관인 국세청 역시 기재부 산하의 같은 레벨의 외청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획재정부가 세금을 걷어들이고 사용하는 행위인데, 이 행위가 뭐냐면 바로 국가를 경영하는 방법입니다. 왜 국가를 경영하는 방법이냐? 한마디로 세금을 걷고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다 국가 경영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세금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세금을 사용하는 것을 근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작년하고 재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사실 세계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무척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에서 세출을 하는 행위, 곧 국가에서 사용된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전문 용어 아시겠습니다만은 추경이라는 것이 많이 한 5차까지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이 뭐냐 하면 바로 국가 예산을 늘려서 사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추경을 하는 이유는 뭐죠? 국가 경제가 어렵고 국민 생활이 어려우니까 나라에서 돈을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게 바로 추경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전체적인 것들은 경제의 원리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경영하는 원리, 기본적으로 국가의 복리와 안정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그 부분이다. 그 얘기를 좀 먼저 리마인드 하여야 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분들이 이 공공기관하고 거래를 하려고 애를 썼던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라장터라는 곳을 많이 이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나라장터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기관에서 구매와 계약 행위를 하는 기관이 조달청인데, 이 조달청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업무 포털이 나라장터라는 포털 사이트입니다. 곧 조달청이 나라장터이고 나라장터가 조달청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B2G는 기본적으로 조달청의 협력업체를 등록한 후에 진행하는 세일즈 활동의 그 모든 총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정도 시간입니다만은 제 강연을 들으신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아니면 직원분들이 최소한 조달청에 우리도 업체 등록을 하고 코드를 좀 갖자, 이 생각만 해도 저는 1시간 동안에 제 강연에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들이 조달청하고 거래를 트는 행위, 곧 그 조달청에 업체 등록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것만은 먼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조달청에 업체 등록을 한다는 건 뭐냐? 곧 B2G 영업 채널을 개설하고 확보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게 뭘 이게 대수냐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사실은 저는 한 20여 년을 S그룹에 근무를 했었어요. S그룹에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동창회를 가거나 모임에 가게 되면 제일 많이 제가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 회사랑 우리 회사 한번 거래해보자 라는 제안을 지인들이 엄청나게 해요. 그거 왜 그러냐면 큰 대기업하고 거래를 해서 뭔가 판매를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니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그 대부분의 회사들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클라이언트는 국가거든요. 그런데 이 국가와 거래를 트는 행위를 별로 신경을 안 쓰세요. 그런데 오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이 국가와 거래를 트는 행위를 먼저 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공짜예요, 공짜. 돈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물론 약간의 이제 필요한 부대비용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게 몇만 원 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달청하고 협력업체를 등록 후 진행하는 세일즈 활동이 B2G다. 이게 배경 지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배경 지식이 공공입찰, 곧 공공조달은 법률 행위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켜야 될 법률은 아니고요. 공공기관의 계약 담당자들이 지켜야 될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공공기관하고 계약을 하면 보통 계약서라든가
뭐 제한 요청서 공고문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의거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공무원분들 또 그 계약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지켜야 될 법규고 우리가 지켜야 될 법규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민간들이기 때문에 민법과 상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국가계약법하고 진행하는 방식인데 어쨌든 지피지기니까 우리의 클라이언트 곧 공공기관의 계약 담당자들과 공공기관들이 일을 하는 방법들은 요 법규 두 가지 법규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다. 일단 그렇게 좀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배경 지식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공공시장, 곧 공공조달 시장의 규모가 어떤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2021년이죠. 184조라는 돈이 공공조달을 통해서 계약에 사용이 됐습니다. 여기 계약에 사용된 돈은 물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우린 이런 행사 같은 것들을 하는 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연구 R&D를 하는 그 용역 사업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 도로를 뚫는다던가 뭐 건물을 짓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 갖고 국가에서 아까 얘기를 했듯이 지원금을 주거나 투자를 하는 것을 제외한 실제로 계약을 진행을 하는 형태의 매출이 그러니까 세출 사용이 184조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184조가 크지 않나요? 상당히 큰 돈입니다. 이 184조가 상당히 큰 돈인데 이 돈이 작년에 공공기관에서 계약을 위해서 사용한 돈입니다. 근데 이 돈이 갑자기 사용된 게 아니라 2020년도에는 175조, 2019년도에는 195조 이런 식으로 100조가 넘는 돈이 꽤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특히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 공공시장에 그닥 관심들이 많지 않다 보니 통계자료를 제가 뭐 오늘 숫자로 갖고 오진 않았는데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 184조 중에 가져간 돈은 1000억도 채 안 되세요. 그래서 거의 이 공공시장에서는 스타트업들 기업이 흔적도 없는 정도의 비율, 그 정도로 지금 이 공공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표를 갖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실제로 이 184조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게 사실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보면 184조라는 돈이 사용이 됐고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외국기업, 비영리법인, 미분류 이런 분류들을 가지고서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돈을 매출을 가져간 현황을 분석을 해보면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들어가시겠죠? 중소기업 비율을 보겠습니다. 보면 118.9조, 그러니까 119조가량의 돈을 중소기업들이 가져갔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공공조달 시장은 중소기업들이 평균 65% 정도의 그 계약을 체결하는 실적을 가지고 오는 시장입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공공조달은 사실 중소기업들을 위한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공공조달이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이냐? 그 이야기가 바로 아까 제가 앞에 그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국가를 경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발생되는 결과를 국가에서 의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를 경영하다 보니 65% 정도 되는 매출을 중소기업들하고 다이렉트를 거래를 하게 돼서 중소기업들이 국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시장이 공공조달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조달 시장은 대기업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1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12%라는 그 매출도 사실은 뭐 그 국방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커다란 건설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매출이지 이게
그 우리가 아는 뭐 이런 뭐 컴퓨터를 산다거나 뭐 이런 볼펜을 산다거나 이런 매출들이 아닙니다. 컴퓨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컴퓨터가 LG전자 컴퓨터인데, LG전자 컴퓨터를 국가기관에서 수량이 많을 땐 다이렉트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LG전자 컴퓨터도 LG전자하고 다이렉트로 거래하지 않고 LG전자의 벤더들하고 거래를 해서 구매를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공시장은 중소기업들과 스타트업들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 이게 지금 통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공공시장에 관심들이 별로 없으시고, 그 좀 올드하다, 어렵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복잡하다, 그런 고정관념들 때문에 이게 별로 진출을 안 하시는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B2G 시장의 정책을 좀 말씀드릴 건데, 따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들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말한 정책을 잘 이해를 하시면 공공시장에서 우리 회사, 우리 아이템이 어떻게 매칭이 돼서 매출을 일으킬 것인가가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 좀 어렵고 딱딱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한번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2022년도에 정부 정책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차세대 성장 동력, 탄소 중립, 미래 도전 과제,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엔데믹이죠.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그 경제 변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국가 정책이 아니더라도 다 아시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그 코로나19로 인한 엔데믹 상황에 대비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술 혁신에 대한 물살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조달의 방향은 경제 활력을 일으키고 중소기업 기회 확대를 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경제 활력은 뭐냐 하면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정세가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예산을 좀 더 풀어가지고 경제를 활력을 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기회를 확대를 합니다. 중소기업의 기회를 확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활성화되어야 일자리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엔 그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그 국가 경영의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국민 안전이라는 말이 요새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코로나19 상황을 겪다 보니 우리가 벌써 잊으셨겠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지금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그 몇백 원짜리 마스크가 하나 없어갖고 우리가 애를 먹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안전에 대비한 인프라와 기본적인 그 물품들,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축적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교훈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대응을 공공시장에서 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자료로 드릴게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0년 7월 14일, 딱 2년 전이네요. 2년 전에 그 당시 대통령이셨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 뉴딜 정책을 발표할 적에 이 뉴딜 정책이 크게 세 가지인데,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이 세 가지를 표방을 했고요. 여기에 10가지 대표 과제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스타트업들이 뭐 흔히 얘기하는 어떤 딥테크, 뭐 파이낸싱, 뭐 여러 가지 뭐 바이오, AI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 기술들, 이 혁신들이 사실은 이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실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동안에는 기술 부분의 R&D 분야에 과제를 준다던가 아니면 R&D에 지원을 해준다든가 요 정도에서 머물렀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 분야에 대해서 실제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아이템들을 발주하겠다. 이게 큰 정책들입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 뭐 정보 과제를 했거나
아니면 R&D 뭐를 나름대로 했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제품과 아니면 새로운 솔루션들을 개발한 기업들이 있다면 올해부터는 공공시장에 이것을 판매를 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시작이 되었다. 일단 그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조달청에서 이제 이 부분에 관한 어떤 중점 계획을 갖고 왔는데, 첫째가 조달 계약을 전체 계약을 한 상반기에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 이유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사실 경제가 갑자기 불경기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아까 얘기했지만 정부 예산을 풀어서 경기를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써서 계약을 빨리 진행하겠다. 이게 첫 번째 정책. 두 번째 정책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부분인데,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대학, 지자체 창업센터 이들,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업 파크 이런 것들하고 연계를 해서 혁신 제품 매칭 기회를 엄청나게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 혁신 장터라는 것이 생겼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스타트업 기업들처럼 새로운 제품,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이게 판로가 없었어요. 왜 판로가 없느냐?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는 혁신장터라는 제도를 통해서 기존의 스타트업 제품들을 시제품을 구매한다던가 아니면 R&D 과제에서 성공한 제품들을 의무적으로 산다던가 이런 방식들로 적극적인 구매 행위를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겠다.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처나라의 판매 규모를 1,500억까지 늘리겠다 이건데,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 어떤 제품을 만들었다, 상용화된 솔루션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벤처나라라는 공공조달몰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점을 시키고 판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입점을 하고 판매한다는 건 뭐냐 하면 공공조달에 몇 가지 큰 룰이 있어요. 가장 큰 룰은 뭐냐면 입찰과 수익이라는 걸로 나뉘거든요. 근데 입찰은 뭐냐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가 넘는 물품과 용역의 계약은 입찰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작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유에 속하면 수의계약이라는 걸 통해서 공공기관은 계약을 합니다. 근데 수의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입찰을 하지 않고 하는 계약들이 모두 다 수의계약이에요. 근데 이 벤처나라가 바로 수의계약의 형태인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 클라이언트가 하나 있는데 공기살균기를 만든 스타트업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공기살균기를 만든 스타트업 기업이 작년에 이 벤처나라는 곳에 인증을 받아서 입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공기살균기를 만든 스타트업 기업들이 수의계약을 익스클루시브한 어떤 그런 권한을 주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매출을 작년에 크진 않는데 한 20억 정도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출을 올렸던 경험을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서 도와드렸던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투자받고 R&D를 계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궤도에 올라가면 제품이 나오고 솔루션이 나오고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초기 단계 제품들과 솔루션들을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 매출을 일으키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제도가 많이 생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쪽에 수출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패스 제도라고 해갖고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꽤 많은 나라들이 조달 시장이 상호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지패스 인증을 받게 되면 미국이나 기타 우리나라하고 조달 개방이 되어 있는 나라의 입찰을 우리나라에 그냥 앉아갖고 나라장터 입찰하듯이 입찰을 해서 해외 시장 개척을 바로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올해 교육을 하고 지정을 하는 것도 많이 육성을 하겠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무슨 조달청 홍보대사 같은데 일단 정책을 알려드리고 이런 것들이 실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그런 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에 관련 것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 제도들이 생겼는데,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여러 가지 제품들이나 솔루션들이 혁신적이다 보니까 의외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들이나 솔루션들이 많아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 심지어는
그 산업 안전, 그러니까 재난 안전 제품, 뭐 재난 안전 산업 활성화, 육성 이런 법률들도 만들어 갖고 지금 제품들을 많이 이렇게 육성을 해주고 지원하고 매출을 일으켜 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이런 육성할 수 있는 정책과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적 가치 평가라는 건데 흔히 얘기한 ESG죠. 그 ESG가 스타트업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데, 예전하고 달라갖고 올해부터는 이 ESG에 대한 부분들을 조달 평가를 하는데 어드밴티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작은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공공 조달 시장에 가기 어려운 게 뭐였냐면 실적을 갖고 오래, 실적. 처음 진행하는데 실적을 갖고 온다든가, 아니면 회사 규모가 작다고 좀 이렇게 주눅이 들던가, 뭐 예를 들면 규모라든가 실적 때문에 공공 조달 시장 들어가는데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미 3년 전부터 실적 제한은 2.1억 정도 되는 제품, 2.1억, 그러니까 한 계약당 2억 정도가 안 되는 계약은 실적 제한이 이미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없어도 진행하는 시는 아무 문제 없고요. 두 번째로 회사 규모를 묻는데 그 어느 조달 평가에도 회사 규모에 대한 점수가 이미 철폐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오히려 ESG라고 해갖고 그 사회적 가치가 있고 어느 정도 기술에 대한 어떤 사회적 그 파장력이 있으면 오히려 점수를 더 주는 제도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제도들을 만드는 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 특히 R&D를 많이 했던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들을 어떻게 공공조달로 끌어들이는가, 이런 정책들을 지금 국가에서는 많이 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탄소중립, 녹색조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제품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용역에도 탄소중립과 녹색조달이라는 이름하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아마 그 강의 후에 배포를 해주실 수 있죠. 네, 배포를 해주시니까 이런 건 세부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다던가 아이디어를 내면 이게 판로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그 공공조달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공조달은 기존의 발주 방식으로는 발주를 하는 사람이 이 제품이나 기술을 모르면 영원히 발주가 안 나요. 왜 그러냐면 발주를 할 적에 미리 스펙을 정하고 가격을 정하고 규격을 정한 다음에 그 내용에 의해서 발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발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걸 알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조달에서 그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술들은 입찰이 나오거나 구매 계획이 잘 안 잡혀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혁신 조달이라는 그 미명하에 여러분들이 만든 제품들, 여러분들이 만든 솔루션들을 그 새로운 것들을 평가를 해서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시범 구매를 해줘요. 뭐 한 2억 원, 3억 원까지 시범 구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든 것들을 입찰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한 3년 정도 수의 계약을 하게 한다던가, 그런 식의 혜택을 줘서 여러분들 제품을 공공기관한테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한 3년 정도 펴고 있어요. 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먼저 이제 실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나라장터라는 곳, 아까 조달청 사이트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나라장터 화면입니다. 이 나라장터는 그 여러분들이 그 업체 등록을 하시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업무를 하시는데 기반이 되는 곳이고요. 특히 나라장터는 입찰을 이렇게 서치를 해서 그 입찰에 참여하고 입찰의 어떤 평가를 받는 하나의 그 여러분들 용어로 얘기를 하면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그러니까 그 공공 그 조달을 하고 공공 업무를 하는 플랫폼이 나라장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수공급자 계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이라는 곳인데, 여러분들이 그 개발하시고 생산한 제품이
양산이 돼 있다면 이쪽을 한번 노려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양산이 됐다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제품화됐고 시제품화돼서 시중에 팔 수 있는 단계가 됐다 그러면 이 다수공급자 계약을 노려보시길 원합니다. 여긴 뭐냐면 한마디로 유흥과 도박을 빼놓고는 다 있습니다. 화장품도 있고요, 아니면 간단한 볼펜 쪼가리도 있고, 우리가 여기 남성분들 군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먹던 컵라면, 그 다음에 군생활 지급받았던 물품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여기에 제품이 올라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입찰을 하지 않고 여기 있는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 제품이나 솔루션을 입점을 하게 되면 그 공공기관이 일종의 카탈로그처럼 이걸 보고서 그 계약이 간소하기 때문에 공공기관만 이용하는 쇼핑몰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마스라고 얘기하는 다수공급자 계약 안에 인증몰이라는 게 요즘 중점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인증몰은 뭐냐면 우선 구매 대상 때문에 생기는 건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사회적 가치 실현몰입니다. 이건 뭐냐면 공공기관별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을 얼마 정도 구매해야 되겠다는 쿼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쿼터가 있는 기업들 같은 공공기관들이 이쪽 몰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끔 유도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 우수 조달, 품질 보증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각각의 우선 구매라고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기업과 제품들을 먼저 사게끔 하는 제도의 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도 창업기업 제품, 기술인 품질, 녹색물품 이런 데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4차 산업혁명, 시스템의 장비, 디지털 서비스, 이런 식의 제품들을 여기다가 입점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하게 됩니다. 우선 구매는 뭐냐 하면 가장 큰 우선 구매가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제도인데요.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100억이 넘는 예산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1년에 구매 예산의 전체 예산이 있다 치면 그 예산의 70%를 의무적으로 중소기업들하고 구매를 해야 하거든요. 이게 아까 나왔던 통계하고 오버랩이 되죠. 제가 처음 보여드렸을 때 공공시장 전체를 중소기업이 65%를 매출을 일으켰다. 이게 바로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제도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초기에 창업하시고 R&D 하느라 바쁘셔서 신경을 안 쓰셔서 그렇지만,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이 시장을 가지고서 100억이 넘는 시장을 이미 차지하고 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새로 생긴 몰인데요. 조달청 디지털 서비스 몰이에요. 여기는 제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상용 소프트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거래한다든가 IT에 대한 전문가가 지원된다든가, 한마디로 디지털에 관련된 솔루션도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에 판매를 하실 수 있어요. 어저께 제가 만났던 스타트업 기업이 마이스를 관리하는, 그런 컨벤션 마이스를 관리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기업인데, 제가 운 좋게 컨설팅을 했는데 요번에 정부 문체부 과제로 선정이 돼서 36억짜리 과제에 선정되는 걸 제가 컨설팅을 도와드렸고, 어저께 최종 선정이 된 거를 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제에 선정이 되거나 아니면 판매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연계가 돼 있는데, 우리 디지털 서비스물 이런 것들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좀 주목을 해야 될 서비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벤처나라인데, 이걸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 올라가는 문턱은 많이 낮아요. 왜냐면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던가 창업기업 인증을 받았다던가, 특히 여러분들처럼 스타트업 기업을 한다던가 이러면 거의 대부분 여기 벤처나라에 입점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벤처나라는 이 아까 보여드렸던 몰들보다 문턱이 낮은 게 여기는 OEM 제품들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꼭 제조하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벤처나라를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것도 꽤 중요한 시장 공략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혁신장터인데, 혁신장터는 크게 세 가지예요. 패스트트랙 1, 2, 3인데 첫 번째가 혁신 시제품 지정입니다. 얘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공공기관
통해서 R&D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R&D 과제를 하죠. 과제를 하면 예전에는 과제가 끝나면 보고서 내고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과제의 성공 판정을 받게 되면 거기서 나온 기술이나 제품을 이런 식으로 혁신몰 시범 구매 제품으로 올려가지고 국가에서 시범 구매를 해줍니다. 보통 한 2, 3억 정도로 시범 구매를 해주고, 두 번째로는 아까 보셨던 다수공급자 계약의 우수 조달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주어줘요. 이 혁신 제품에 올라가면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다 해서 패스트트랙 1, 그게 혁신 시제품 지정이 있고, 혁신 제품 시범 구매는 뭐냐 하면 정부 R&D 과제는 아니고 그냥 우리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갖고 뭔가 이 솔루션이 나왔거나 그 플랫폼이 나왔거나 어떤 제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국가에다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서비스에 이것을 가져가서 국가에 도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든가 우리가 만든 제품을 국가에서 좀 이렇게 이용을 하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에 통과가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 올라가고 우선 구매를 해주고 그 수의계약 대상이 돼서 공공기관이 판매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혁신 제품 시범 구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혁신 장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 스타트업들이 공공시장에 진출을 하는 것들은 꽤 유망하고요. 이거는 작년에 또 스타트업 기업들을 제가 했던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혁신 제품 시범 구매에 올라갔었는데 ITS라고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했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 AI 시스템을 이용을 해갖고 카메라를 통해서 교통 흐름을 이렇게 보다가 그 구급차라든가 경찰차가 오면 이거를 영상으로 판별을 해서 교통 통제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 시의 실증 사업에 들어가고 시범 구매를 했던 사례들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 스타트업들이 공공기관에 매출을 일으키고 이게 공공기관과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름을 하고요. 이제 시간이 한 2분 정도 낮아서 좀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한 번에 많이 드렸는데, 제가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께 마지막으로 들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뭐냐면 내가 가져오지 않으면 경쟁자가 가져간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조가 넘는 돈을 중소기업들이 이미 가져갔어요. 근데 여기 작년에 조달청 통해서 100조 중에 돈 가져오신 기업들 별로 많지 않으시죠? 물론 있으실 텐데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100조의 돈은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못 가져왔을 뿐이지 정부 예산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 돈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부에서는 올해도 100조가 넘는 돈을, 아까 봤듯이 꽤 많은 돈을, 중소기업 기준이죠. 올해 전체 시장은 200조가 넘는 돈을 쓰려고 이미 예산을 가지고서, 요즘 젊은 분들 용어대로 총알을 가지고서 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누가 가져가느냐, 그 게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정부하고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여러분들 경쟁자들은 정부의 그 예산을 가지고서 매출을 일으켜서 회사에 도움이 크게 되고 있다. 그걸 리마인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저는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하고 인연이 작긴 하지만 있는데, 저를 찾아오시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미 투자가 어느 정도 다 끝나신 분들이세요. 뭐냐면 처음에는 1억, 2억이 없어서 시드 투자라고 하죠. 그게 힘들으셔서 시리즈 1, 2 가고 그러시는데, 이게 투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R&D가 되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판국이 펼쳐집니다. 어떤 판국이 펼쳐지냐? 투자를 한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매출 압박이 이어지죠. 처음에는 투자를 하면 그냥 R&D하고 여기 R&D하고 돈 받는 거에 매진을 하시게 되는데, 그게 성공을 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더 깊은 과제가 생기는 거예요. 매출. 근데 이 매출을 일으킨다는 게 그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초기 기업이건 어느 정도 그 투자가 끝난 기업들이건 간에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 계약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공략을 하셔서 그 매출을 어느 정도 그 안고 가시고, 또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 매출이 있으면 추가 투자 받는데 크게 도움되시잖아요. 보통 그 VC들이 만나면 이거 그 매출 얼마 올렸어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매출이 있다는 건 아이템이 검증됐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우리 스타트업들이 스케일업 하시는데 이 공공 조달 시장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요 정도고요. 혹시나 뭐 오늘 제 강연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또 뭐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궁금하시면 그 연락 주시면 제가 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을 하거나 뭐 강매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고, 자, 혹시 여기 그 와 계신 그 우리 선생님들 중에 오늘 들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뭐 질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질문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기관 쪽에서는 그 공공 입찰을 기관에 할 수가 있나요? 제가 뒷부분을 잘 못 들었어요. 스타트업에서는 공공 입찰을 그게 아니라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거 뭐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 기관이 기관한테 입찰을 넣을 수도 있어요? 예, 기관이 입찰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과기부 산하 기관이 있는데 그 산하 기관이 다른 뭐 네네네. 최근에 이제 제가 봤던 거는 그 모 지자체의 환경, 아까 환경 뉴딜에 의한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에 모 공공기관 연구소가 들어오셔갖고 그 사업을 그 저희랑 경쟁을 했는데 저희 클라이언트랑, 물론 저희가 땄어요. 저희 클라이언트가 땄는데 그 공공기관이 그 뭐 실주를 했지만 참여했던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제가 봤던 사례는 많은데 여러분들 알만한 사례 말씀드리면 뭐 그 스마트 팩토리 실증과 정책에 관한 뭐 입찰 같은 거 나왔을 때 입찰자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따가고 그런 케이스들 많이 있습니다. 예. 네, 네, 공공기관 간에 거래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 해주십시오. 네네. 그 다름이 아니라 용역 같은 거 이제 입찰 나와서 제안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농협이요? 용역에서 용역이요. 네. 네, 제안서가 나와서 작성하는데 그 보통 담당자들이 과업 지시서를 작성해서 그 과업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그 과업 내용에 좀 충실하게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저희가 봤을 때 이 과업 내용이나 뭐 과업 방향을 봤을 때 좀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그 과업 내용하고 좀 다르더라도 저희만의 방법을 제시해서 하는 게 나을지, 네. 그게 네. 좀 답변 고민이고, 드릴게요. 하나 더 추가로 궁금한 게 네. 그 보통 스타트업이면 초기에 이런 사업 실적이 없다 보니까 보통은 정량평가에서 실적 점수가 있더라고요. 뭐 몇 천만 원 이상을 몇 건 했는지 그런 것들이 점수 낮으면 결국에는 총점에서 정량적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혹시 이런 걸 어떻게 뭐 초기에 극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전문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이 그 이제 과업지시서, 흔히 얘기하는 과업지시서를 보고 제안서를 쓰는데 제안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 얘기잖아요. 자, 말씀드릴게요. 일단 먼저 입찰 제안을 하는 경우를 말씀을 하셨는데 과업지시서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테니 어떤 내용이 난 필요해요. 니즈를 정해놓은 거예요. 니즈를 정해놓은 게 과업지시서. 보통 그 우리가 제안 요청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보통 저희 쪽은 뭐라고 부르냐면 RFP라고 불러요. Request for Proposal. 그러니까 제안 요청서라고 부르는데, 제안서를 쓸 적에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먼저 그 사전에 프레임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입찰 제안은 짧은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본다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RFP, 제안 요청서는 곧 문제지고요. 제안서는 답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말씀드리면 제안 요청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답안지에 어딘가에는 반드시 명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니즈가 100% 해결되어야 해요. 일단 해결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겨요. 그럼 도대체 수주를 하는 회사와 수주를 하지 못하는 회사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제안 요청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내가 충분히 썼다, 내가 여기 있는 걸 완전히 다 담았다라고 생각해서 제안서를 쓰고 제출하거든요.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왜 우리 생각이냐? 참여하는 업체가 3개가 되건 4개가 되건 10개가 되건 모든 업체가 똑같은 생각으로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 요청 사항이 있는 내용을 100% 충족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제안 요청 사항의 내용을 100% 충족하지 못하면 입찰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쟁자는 제안 요청 사항이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충족하는 업체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제안 요청 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100% 충족하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 사업의 개연성을 이해를 해서 이 사업이 더 돋보일 수 있는 플러스 알파를 찾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공공사업이죠. 공공사업은 이 사업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앞단에 그 선제 사업이 있고 뒤에 이어지는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배점이 가장 높고 가장 변별력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사업의 이해도입니다. 사업의 배경과 이해도가 배점이 가장 높고 그게 첫 장에 나오고 거기서 승패가 좌우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그 뉴딜 정책 얘기를 했죠. 뉴딜 정책 얘기를 했는데 뉴딜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예를 들면 뭐 페트병 수거에 대한 솔루션을 만들었다. 그러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페트병 수거하는 방법만 써요. 제안 요청서에는 페트병 수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또 어떻게 분쇄할 것인가, 어떻게 세척할 것인가 이런 것들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갖고 제안서를 쓰신다는 거죠. 맞아요. 그거 쓰는 거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우리는 페트병을 수거를 하고 처리하는 건 기본이고 중요한 거는 당신들이 이 사업을 하는 거는 그린 뉴딜 정책이 있고 이 그린 뉴딜 정책의 여러 가지 중에 한 일환이야. 그리고 페트병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이 페트병을 잘 수거를 해서 이 사업이 끝나면 뉴딜 정책의 어느 부분을 충족을 시켜서 당신네들 공공기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 여기까지를 기승전결을 좀 큰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이겨요. 좀 답변이 되셨나요? 네. 두 번째, 스타트업 기업들이 정량평가에서 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적이 가장 문제가 될 거예요. 실적은 아까 얘기했지만 실적 제한은 폐지가 됐는데 지금 작년부터 변했는데 실적은 그 점수화가 됐습니다. 점수화가 됐는데 지금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가 30% 이상 갭을 두지 않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최고 점수가 10점이라고 그러면 실적이 없어도 7점은 받고 가도록 법제화가 돼서 이미 그렇게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가 그 한 항목에서 그 점수가 지는데 보통 그게 한 2점 정도 지게 돼요. 2점 정도. 그래서 그 2점 정도 지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큰 프레임 좀 더 우리가 그 딥한 레벨의 제안서를 쓰면 그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정량 점수에 대해서 그 너무 형편이 없으면 사실 힘들죠. 근데 어느 정도 그 기본이 돼 있고 견줄 만한 상황만 됐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회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운영을 하고 용역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만 됐다 그러면 그렇게 불이익은 없고요. 그 간혹 가다가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들, 그러니까 강력한 규칙 하나만 말씀드리면 모든 계약이 1억 미만의 사업들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위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실적을 묻지도 않고 점수도 안 묻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째는 그 정량 점수가 모자르다 그러면 제안서로 좀 승부해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정량 점수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1억 미만의 사업들을 먼저 트라이 하셔라. 그러면 거기는 정량 점수가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사업을 하시면 1년 정도만 투자하시면 그 다음에부터는 그게 실적이 되기 때문에 그 차년도부터는 실적이 문제가 안 되겠죠. 네,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시네요? 아니요, 좀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뭐 기관에 막 무슨 사업이나 뭐 이런 걸 예를 들어 제안을 하거나 하면 무슨 정보 동의 제공서 뭐 이런 것도 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뭔가 개인정보 같은 것도 보고 막 그런 걸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좀 뭔가 결정에 참고를 하기 위해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혹시 막 그런 개인 정보 같은데 이제 개인의 신용도라든가 막 그런 것도 다 보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그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공공조달 계약은 수의계약 포함해 갖고 그 회사 신인도라고 그 신용도를 봅니다. 근데 보는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신용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는 당연히 개인의 신용도를 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출하듯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공공조달을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그 워런티가 있는데 그 기업 신용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신용평가가 개인 사업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업 신용평가를 가지고 보는데 그 기업 신용평가가 자본 잠식이 되거나 그 대표가 파산이나 회생 상태에만 있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아, 뭐 보니까 뭐 정부에서 무슨 이제 지원 사업 형태의 대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니까 거기는 대표자의 신용불량이 그거는 이제 매출이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한 건 매출이고 그 정부 지원금을 받을 적에는 조세 포탈 아니 신용불량 이러면은 이게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그쪽은.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대표자가 뭐 대출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던데. 네, 그런 거는 이제 지원에서는 그런 게 나옵니다. 지원이나 투자에서는 그게 나오는데 저는 매출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매출에서는 그 일일이 신용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사업자에 대한 그 평가를 그 신용정보사에서 한번 해놓는데 이거는 뭐 신용불량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A34 뭐 B 플러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소기업들은 시작할 적에 그 B 제로나 B 플러스 등급부터 시작을 하실 거예요. 아, 그럼 뭐 예를 들어 지원 사업 같으면은 경우에 따라서 그런 신용 점수 같은 걸 막 참고해서 예, 지원 사업은 거의 다 신용도를 보십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네. 예,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나? 네, 저기 뒤에 있는데 저거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 잠깐 가면 해주십시오. 해외 조달 시장에 대해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해외 조달 시장 너무 긴 얘기고요. 제가 그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G패스라고 했어요. G패스. G가 그 거버먼트 G거든요. G하고 패스 PASS 그렇게 치시면 G패스 협회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우리 관심 있는 분들 교육도 지금 하고 있고요. 무료 교육하고 있고 관련 정보가 다 나와 있으니까 G패스 협회 사이트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시간이 다 됐는데 질문을 어떻게 더 받아야 되나요? 네. 그러면 그 제가 바로 어디 도망 안 가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는 걸 하고 오늘 그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